본 강연을 맡아주신 양인범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지금 현재 순천향대학교 스마트 자동차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자동차 부품 연구원 연구원으로 계셨고, 현재 연구 분야는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설계, 스마트 자동차 설계, 자동차 인터페이스 시스템 디자인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 열심히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금요일에 과학터치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금요일날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한 시간 정도 강연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신 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스마트 자동차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앞에 좀 말을 붙였습니다. 우리 삶의 동반자 스마트 자동차.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된 건 오래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스마트 자동차라는 것을 또 요즘 또 나오고 있고, 근데 그거가 또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또 어떠한 것들이 있길래 스마트 자동차가 우리 삶의 동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오늘 핵심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같이 꼭 붙어 다니면서 해야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요즘 유행처럼 얘기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일반인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우리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과연 자율주행 자동차가 왜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것인지, 중요한 포인트인지, 그거를 이따가 좀 말씀드리면서 결국 이제 스마트 자동차가 우리 삶의 동반자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좀 여러분들께 좀 확신을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요. 자동차가 무엇이고 자동차와 우리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러한 자동차로 인한 문제점들이 또 무엇인지를 한번 숫자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중간에 짧은 퀴즈를 하나씩 낼 텐데요. 퀴즈를 내면 주로 우리 일반인이나 우리 학부형님들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좀 손을 들고 많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퀴즈를 맞춰준 학생 또는 가장 좋은 의견을 낸 학생들에게는 이게 선물이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연구재단에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숫자로 알아보는 자동차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스마트 자동차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제 우리가 그거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의 중요성, 그러니까 스마트 모빌리티가 결국 우리 삶의 동반자가 된다는 얘기겠죠.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너무나 잘 아시죠? 자동차가 뭔지 물어보는 게 좀 더 우스울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에 매일매일 쓰고 있고 매일매일 이용하고 있죠. 오늘 여기 이 강연장까지 오실 때도 아마 자동차를 타고 오셨을 겁니다. 자동차 승용차든 버스든 그 외에 여러 가지 타고 오셨을 거예요.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차를 얘기하죠. 스스로 움직이는 차. 그래서 스스로 자자, 움직일 동자, 차자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차입니다. 현대적 의미로는 에너지원, 우리가 보통 연료라고 하는 에너지원 또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되겠죠. 에너지원과 동력 시스템, 엔진, 그리고 모터, 이런 동력 시스템을 내장하여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면서 사람과 물건을 수송하는 이동체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자동차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뭐 승용차, 차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거지만 그거를 한번 이렇게 뜻으로 한번 펼쳐보면은 제법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한데 또 이 자동차가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어떤 자유라든지 여행, 모험, 탐험 이런 인간의 어떤 본능과 굉장히 잘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좋아하고 자동차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거는 단순하게 자동차가 우리를 멀리 날라주고 우리가 이동하는데 편리함을 준다. 꼭 그런 것을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넘어서죠. 그래서 자동차가 있으면서 우리는 자유를 얻고요. 그래서 어떤 여행 광고에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행은 자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요. 어디에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여행, 모험, 탐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본능인데 그 본능을 잘 만족시켜 주는 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대부분 다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하고 어른이 되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죠. 자, 이런 자동차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기계 기술의 발전하고 같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자동차의 역사를 짧게 얘기하자면 이제 기계 기술의 발전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단순히 기계 기술의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인간적인 감성과 본능을 보여주는 방법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 이동에 대한 본능, 자유에 대한 본능, 탐험에 대한 본능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우리의 감성과 본능을 잘 보여주는 방법 그것이 바로 자동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의 어떤 이런 자유 모험 정신 이런 것과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가 단순히 우리를 멀리 이렇게 이동시켜주고 짐을 나르는 역할만 할 것 같으면 뭐 자동차가 다양하게 있을 필요가 없겠죠. 보통 승용차나 뭐 트럭 같은 거 이런 것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어때요? 자동차는 스포츠카도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작은 또 형태의 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재다능한 SUV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차가 있죠.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사람들의 다양한 어떤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또 자동차는 이제 우리가 이동 수단으로서 쓸 뿐만이 아니라 모터스포츠, 특히 F1 레이싱 같은 이런 것으로도 많이 발전을 했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자동차 문화로서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이제 이동 수단에서 하나의 문화로 분명히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약간 어려운 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아주 쉽게 말하면 자동차 없이는 못 살아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은 자동차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히 맞을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뭐 이 말보다 이제 더 여기에 어울리는 게 사실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뺏어버리면 아마 큰일이 나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아가 됐지만 그 전에는 자동차 없이는 못 살아가 자동차 문화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학생들 오늘 이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시간을 내서 온 우리 학생들 위해서 잠깐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기 뭐 멋진 자동차 사진 자, 손 들고 누구? 자, 아까 여기 좀 이렇게 약간 어려 보이는 우리 친구한테 기회를 줄게요. 뭐예요? 네, 혹시 이 차 이름 자 포르쉐라는 차인데 차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아요? 그래도 포르쉐만 해도 맞는 것으로 할게요. 우리 학생 이 차가 포르쉐인지 언제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자, 우리 학생한테 선물 하나 줄게요. 상당히 놀랍네요. 이 차가 포르쉐라는 거를 보통 어른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설마 알까 했는데 바로 포르쉐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아무튼 좋아 보이죠? 이뻐 보이죠? 자동차는 단순하게 이동 수단에서 벗어나 어떤 감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이뻐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뭔가 야무지게 보이는 이걸 갖고 싶어 하고 우리는 이걸
이용하고 싶어 하지요. 자, 이런 자동차의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고 우리는 자동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인류 문명의 발전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온 대표적인 아이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은 스마트폰 아닙니까? 인터넷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주 최근의 일이고요. 우리가 이제 한 150년, 200년의 역사를 보면 자동차가 우리의 어떤 삶에 가져온 영향이 어마어마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많이 바꿨죠. 그래서 현대 문명에서는 우리 삶과 자동차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도시가 만들어지고 근교가 만들어지는 그 배경에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여행이나 캠핑 문화 등이 자유롭고 활발한 것도 당연히 자동차가 있던 거죠. 옛날도 아니고요. 굳이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동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죠. 자유롭게 하고 있고 그런 이동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일을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출퇴근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죠. 도시가 발달하고 도시의 중심부라는 것이 생겼고 그 중심부로 우리는 출근하고 퇴근을 할 때는 도시 변두리의 집으로 와서 조용한 곳에서 쉬는 거고요. 도시에 극장과 쇼핑몰과 백화점이 있죠. 그것이 흩어져지 않고 도시에 있으면 우리는 차로 쉽게 접근해서 갔다가 다시 또 올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물류 체계의 혁신, 물류 체계라 하면은 이제 어떤 화물이나 그다음에 어떤 수송물 수화물들을 이렇게 옮겨 다니는 물류 체계의 혁신이 생겼죠. 이것도 사실 우리 지금 삶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또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물류체계 혁신, 물론 물류체계 혁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느낄 때 물류체계 혁신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자, 우리 여기 두 번째 줄 가운데 있는 친구가 제일 빨리 들었네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지구의 환경 변화. 지구 환경 변화. 그것도 관련은 있는데 물류체계 혁신으로는 조금 그렇다고 차금 우리 친구 같은 기회 보셨고요. 그럼 먼 곳까지 더 빨리 물건을 운송할 수 있다. 자, 그렇죠.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게 뭐죠? 우리 친구. 응? 크게 얘기해 보세요. 자, 자 우리 앞에 있는 친구 크게 들고 있는데, 자, 이 친구. 아, 그렇죠. 택배입니다. 택배. 예. 예, 우리 옆에 우리 같이 오신 분이 약간 힌트를 주신 것 같긴 해요. 자, 우리 물류체계 혁신이라고 말이 어려운데 사실은 택배 같은 것만 하더라도 대단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신선한 우유를 먹는다든가 신선한 달걀, 계란을 먹을 수 있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동차나 이런 이동성의 체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매일 아침 신선한 달걀과 우유를 먹고 언제든지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다음날 택배로 받아볼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물류체계 혁신입니다. 여기 이 친구한테도 또 선물을 하나 줘야겠네요. 자, 선물에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다른 학생들도 좀 분발해서 선물을 좀 타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자동차와 또 우리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짧게 좀 알아봤는데 우리 이제 그럼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근데 자동차가 우리가 사는 우리 문명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이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또 반면에 자동차가 갖다주는 문제점도 몇 개 있지요. 그래서 자동차로 인한 순기능이 물론 많지만 하다 보니 역기능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역기능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고죠. 사고. 예, 안타까운 사고들이 참 많지요.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는 것도 그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대기 오염. 오늘 대전 충청 지역의 미세먼지가 좀 안 좋았죠. 예, 그것이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자동차가 주 요인이라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의 혼잡 유발. 예, 길이 많이 막히죠. 오늘 금요일 또 저녁 시간대라 아마 퇴근길에 차가 좀 많이 막혔을 거고요. 그다음에 공간 인프라 낭비. 이 말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위한 공간이 너무 많아요. 주차장, 그다음에 도로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죠.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우리 여기 온 우리 학생들이 뭐 축구하고 야구하고 강아지랑 같이 자전거 타면서 뛰어놀 공간들이 여기저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보다 자동차를 위한 공간들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근래에 지어지는 신도시들은 자동차를 위한 공간이 도시 전체 공간에서 거의 50%를 차지해요. 이건 좀 딱 봐도 문제가 좀 있다고 느껴지시죠? 사람이 써야 되는 공간 그리고 그 엄청나게 비싼 땅에 도로와 주차장이 깔려져 있고 밤 12시 넘으면 거의 아무도 안 쓰는 빈 땅인데 그 땅을 너무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공간 인프라. 공간은 우리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공간이죠. 근데 그 공간이 하나의 인프라인데 그것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 같은 이런 대기 오염 문제, 연료 같은 이런 환경 문제, 소음 문제, 교통사고와 교통체증 뭐 이런 문제들이 자동차가 우리한테 주는 또 하나의 주는 문제점들인데요. 자, 이 자동차가 갖는 문제점들을 한번 숫자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오늘 주제를 명확하기 위해서 조금 더 명료한 숫자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숫자가 13억 100만, 1000만, 억, 10억이니까 그렇죠? 13억 2천입니다. 13억 2천만. 예, 13억 2천만 대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의 자동차 대수가 13억 2천만 대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대수가 전 세계 신차 판매 대수는 연간 약 9,200만 대 정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아시아 지역 생산량이 약 5천만 대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그중에서도 중국이 2,800만 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있어요. 미국은 미국 자동차 보유 대수를 보면은 2억 7천만 대 정도가 되고 중국도 1억 9,5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200만 대 정도인데요. 그 인구 수 대비로 본다면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우리나라는 한 절반 정도 되죠. 인구 수당. 그래서 이 자동차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자, 우리나라 자동차가 2,200만 대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거냐. 이게 이렇게는 좀 저희가 좀 판단하기가 어렵죠. 일단 2,200만 대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민이 5,500만 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우리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빼고 나면 이렇게 저렇게 뭐 빼고 나면 거의 2,200만 대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분들 중에 거의 한 70% 이상은 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숫자일 텐데 한번 그렇게 보지 말고 다르게 한번 또 봐보겠습니다. 자, 도로의 길이에요. 도로의 길이. 우리나라 도로의 길이는 약 1억 600만 미터입니다. 1억 600만 미터의 도로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세계 최장의 도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뭐 숫자 세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65억 5천만 미터. 어마어마하죠. 저희 나라는 물론 뭐 땅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도 많겠죠. 일본은 12억 1천만 미터. 우리나라 국토의 3.7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12억 1천만 미터의 도로를 가지고 있고요. 독일 도로는 6억 4,500만 미터. 우리나라 국토의 3.5배입니다. 그러고 보면 독일보다 일본이 훨씬 더 도로가 잘 발달돼 있고 우리나라는 국토가 물론 이들보단 작지만 우리나라의 도로가 그렇게 생각보다 잘 발달돼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이제 고속도로 총 길이를 보면은 중국이 미국을 초월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570만 미터입니다. 근데 반면에 일본은 1,100만 미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국토가 3배, 3.7배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로만 본다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발달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서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차 보유 대수가 2,200만 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전체 도로 길이가 1억 600만 미터인데 우리 그러면 학생 중에 얼른 계산을 한번 해보겠어요? 저걸 나누면 대략 얼마가 나오나요? 우리나라 전체 도로 길이를 우리나라 차량 대수로 나누면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 우리 학생들 한번 얼른 계산 한번 해보시겠어요? 몇 미터 정도 나오나요? 열심히들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어림 잡아서 1억 미터라고 치고요. 1억을 2천만 대로 나눠보면 얼마쯤이 나올까요? 자, 아까는 굉장히 우리 학생들 대답이 빨랐는데 이제 숫자 계산이 나오니까 조금 늦네요. 혹시 계산이 다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우리 도로가 1억 미터, 1억이에요. 1억 미터인데 우리나라 차를 대충 한 2천만 대라고 잡으면, 네, 우리 학생 5천만?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5천만 정도. 뒤에 5천만?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어요. 자, 1억. 자, 누구 계산이 끝난 친구는? 네. 400만? 400만. 자, 1억 미터를 1억 미터를 1억 미터 나누기 2천만으로, 즉 우리나라 도로 대비 차량 대수로 나눠 보면 대략 5m? 대략 5m? 그렇죠. 대략 5m가 되죠. 자, 우리 학생이 맞췄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통 일상생활에서 사는 차가 길이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2m. 차 길이가 2m요? 3m요. 여러분들이 보통 타는 여러분들 아버지나 어머니 차가 한 4.5에서 5m 사이예요. 보통 타는 차가. 그러니까 차 한 대를 잡을 때는 우리가 길이로는 5m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억 미터라는 도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차가 2천만 대가 넘으니까 우리나라 도로에다 차를 쭉 세우면은 꽉 차버리는 거예요. 꽉 차버리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꽉 차지는 않죠. 왜냐하면 도로는 이제 몇 차선도 여러 개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다 차지는 않지만 단순하게 계산하면 우리나라 도로에다가 차를 한 대씩만 놓고 쭉 일렬로 세우면 도로가 다 꽉 찹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공간의 얘기죠. 공간이 언제까지나 우리가 자동차를 위한 공간을 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미 자동차는 충분히 많죠. 우리 맞춘 학생한테 자, 우리 선물 하나 줄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간의 문제입니다. 공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135만입니다. 135만. 자동차 교통사고랑 관련한 숫자 135만인데 여기서 또 잠깐 퀴즈 하나. 우리 손 안 드는 학생들 한번 잘 생각해보고 얼른 대답해 보세요. 자, 자동차 교통사고랑 관련해서 135만이라는 숫자가 혹시 어떤 숫자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우리 학생들? 어떤 숫자일까요? 우리 저기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학생. 사망자. 정확히 맞았어요.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서 매년 사망하는 사람 숫자입니다. 135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을 하고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24초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 지구상의 어디선가는 교통사고로 한 명이 막 사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섬찟하죠. 그렇죠? 24초에 한 명씩 사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선진국 대비 저소득 국가 교통사고가 훨씬 높고요. 보행자나 자전거나 이륜차 사고 비율은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는 135만 명이 죽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자 발생은 24초에 한 번씩 대략 30초에 한 번씩 정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망자 숫자 맞춘 우리 학생한테도 역시 기념품을 하나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이제 80이라는 숫자인데요. 80. 자, 운전자가 받는 스트레스인데요. 도로상에서 운전자들의 80%가 운전을 하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미스터 휠러라고 하죠. 운전대만 잡으면 괴물로 변하는 사람을 미스터 휠러라 그러는데 뭐 이게 다중인격 장애냐 뭐 그런 말도 있고. 자, 그래서 멋대로 운전하는 사람들,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 운전 미숙자들, 경적을 마구 울리는 사람들, 공사로 인해서 정체, 낙하물, 도로 상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운전할 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죠. 그리고 또 주차 전쟁, 뭐 아파트 생활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주차 거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죠. 주차 전쟁. 그다음에 보행 휴대폰을 보고 멋대로 걸어가는 보행자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운전자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큰 요인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로상에서 운전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일단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에서 나옵니다. 왜? 앞차와 옆차와 뒷차에 있는 사람하고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동차에 타고 있으면 일단 갇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입장이고 어떤 생각을 갖는지를 몰라요. 왜 끼어들기를 급하게 그렇게 했는지, 왜 급정지를 했는지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화부터 나누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다음에 익명성, 자동차 문 닫으면 내가 누군지 다른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도덕과 양심을 버리고 행동을 하죠. 보통. 그래서 익명성 이런 것에 숨어서 도로 위에서 난폭한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대처 능력의 차이도 있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도로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손해보기 싫은 심리. 그렇죠? 아마 우리 운전하시는 우리 일반인께서는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누가 끼어들면은 절대 못 끼어들게 하려고 일부러 차를 앞으로 바짝 대본 경험도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손해 보기 싫다는 거죠. 왠지 끼어드는 게 자기가 손해 본다라는 것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착각을 하죠. 나는 운전 잘한다. 내가 이렇게 운전해도 사고 안 날 거야라는 그런 착각. 그게 굉장히 큰 착각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뭉쳐져서 우리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몇 가지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사항들인데요. 바로 환경오염,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자동차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림 좀 어려운 그림이 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소스, 석탄이냐, 내추럴가스, 천연가스냐, 오일이냐 또는 그 외에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CO2냐에 따라서 지구 온실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이렇게 다 분석한 그림인데요. 이 중에서 트랜스포트, 즉 수송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 15% 정도고요. 이 15% 정도 중에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가 자동차가 차지하는 겁니다. 혹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하나의 빨간색이 있는데 이 빨간색이 보면은 약 5.6%라고 돼 있죠. 이 5.6%는 메탄가스입니다. 메탄가스인데 자 자동차가 지금 내뿜는 지구 온실가스가 약 1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가 그 외 나머지 5%는 뭐 비행기라든지 배라든지 기차 이런 것들이 내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 5.4% 정도의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이거를 좀 비교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과연 자동차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좀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다음 장이 그 그림입니다. 뭐냐면 소입니다. 소에 대한 얘기예요. 전 세계의 소는 역시 또 한번 여기서 세봐야겠네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3억 마리 정도의 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소는 13억 마리가 있고요. 소 한 마리가 약 85kg의 이것을 냅니다. 우리 혹시 학생 중에 이게 메탄가스? 맞아요. 좀 더 정확하게는 지구 온난화 가스, 온실가스죠. 근데 소가 내는 것은 메탄가스인데 어쨌든 그것도 맞는 걸로 할게요. 자, 소가 1년에 내는 지구 온난화 가스는 약 85kg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그 85kg에 되는 이 지구 온난화 가스는 전체 메탄가스의 25%를 차지하고요. 그것은 CO2, 이산화탄소 대비 21배 등 21배나 되는 매우 강력한 지구 온실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에서 소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5.6%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앞에 그림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4만 원이라는 이거를 어느 나라에서는 소한테 부과하려고 했었어요. 14만 원이라는 이거를. 자, 우리 저 뒤에 갭 있는 학생, 예, 뭘까요? 너무 어려운 단어로 얘기했는데 우리 좀 쉽게 아주 쉬운 재밌는 단어로 이거를 설명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학생 좀 크게 얘기해 볼래요? 그렇죠. 맞아요. 예, 잘 알고 있네, 우리 학생이. 자, 여기 근데 원래 이제 좀 재밌게 하자면 방귀세입니다. 방귀세. 예, 소의 방귀에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우리 학생들 이 선물을 좀 주고 또 해볼까요? 자, 우리 자, 소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약 5.6% 하지만 최대 한 13.5%까지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와 소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누가 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이 얘기는 자동차가 지구 온난화에 책임이 없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책임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너무 자동차가 뭐 대기 환경을 오염시킨다 너무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런 소라든지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오염 물질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보는 관점에서 좀 더 넓은 시야를 한번 가져올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동차라는 것과 자동차 문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삶, 그다음에 자동차로 인해서 문제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 자동차 문화가 발전해서 우리는 자동차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이제 극복해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 자동차, 똑똑한 자동차, 스마트 자동차를 열심히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물건이 제품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 자동차는 이제 정의를 해보면 인간 및 사회 친화적인 자동차. 그래서 인간에게는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교통사고나 교통정체, 환경오염 등을 줄여주는 자동차로 정의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고자 나온 그런 것들이고요. 이러한 스마트 자동차의 이제 진화의 뭐 끝판왕이랄까요? 그것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죠.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스마트 자동차에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어떤 특수성, 즉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약간 별도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스마트 자동차를 얘기하면서도 또 자율주행 자동차는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자동차는 일단 안전, 뭐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같은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카메라나 레이더를 이용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능동안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일단 제일 먼저겠고요. 그다음에 편의를 제공하죠. 뭐 우리가 자동차에서 편의라고 하면은 에어컨, 히터, 라디오, 뭐 CD 플레이어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모바일 서비스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자동차에서 제공해 주는 거 그거가 편의가 되겠고요. 친환경 에코는 이제 에너지 관리, 그다음에 에코 드라이빙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자동차에 추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자동차는 이것을 위해서 핵심 기술이 있는데요. 그 핵심 기술을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지, 판단, 두 번째가 판단, 세 번째가 제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이 단어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우리 사람하고 비유를 해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인지라는 건 일단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저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일단 뭐든 어떤 거든지 인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는 판단을 하게 되죠. 판단을 해서 뭐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돌아서 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거를 이제 실행에 옮기죠. 실행에 옮기는 거를 우리는 이제 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자동차는 인지, 판단, 제어 이 세 개의 핵심 기술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인지는 주행 중에 다양한 상황을 센서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행 중의 상황을 센서로 인식하는 거고요. 관련 기술은 이제 뭐 MEMS 기술, 반도체, 영상 소프트웨어, 신호 처리, 딥러닝 그리고 근래에 가장 핫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게 운전자는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에 있는 컴퓨터, 인공지능 컴퓨터는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거쳐야만 판단이 가능한데 과거에는 그거를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별거 아니게 하는 일을 이제 기계, 컴퓨터도 사람과 비슷하게 이제 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큰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된 정보에서 사고 가능성을 판단하고 회피 전략을 구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판단이고 이 판단에는 이제 GPU, ECU,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부품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 판단은 소프트웨어 기술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딥러닝,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핵심 기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어인데요. 제어는 이제 판단, 인지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주행 중인 차량을 적절하게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향, 제동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제어가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관련된 기술도 역시 프로그램과 인공지능 들어가고요. 자동차에 X-by-Wire라는 기술이 중요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스마트 자동차의 이제 끝판왕, 즉 스마트 자동차의 최종 진화는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 오토노머스 비클이라고 하죠. 인간이 역시 운영의 주체입니다. 운전자나 탑승자가 됐던 이것이 운영의 주체이고 인간의 이동성, 모빌리티가 주 목적이죠. 그래서 오토노머스 비클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람이 타는 게 목적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랑 가끔 헷갈리는 게 이제 무인차를 헷갈리는데 무인차는 언맨드 비클이라고 합니다. 언맨드 비클이라고 해서 인간을 포함하는 다양한 객체, 수송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차를 운영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사람이 차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 사람이 차의 운영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차가 그냥 승객의 일부로서만 가게 되면 그거는 언맨드 비클이라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맨드 비클,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동성 외에도 극지 탐험이나 조사 또는 전투 이런 것 등에 특화된 목적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기술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자동차의 핵심 기술과 똑같은 기술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눈과 귀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그 인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두뇌에서 뭔가 판단을 내리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게 되는 우리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를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센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 관성 센서, GPS, 그다음에 통신 모듈 이런 센서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 센서들을 융합합니다. 센서 융합, 정보를 융합해야 돼요. 센서 융합, 객체 인식, 공간 인식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고 이러한 거 구현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속을 할 거냐, 감속을 할 거냐, 우회를 할 거냐, 차선 변경을 할 거냐, 뭐 회전을 할 거냐, 긴급 제동을 할 것인지, 뭐 아니면 내가 가야 될 길을 수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운전할 때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 학생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운전 그냥 수월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운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행위거든요. 그냥 익숙하고 능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거를 기계한테 운전을 시키면은 기계는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 수많은 기능을 1초에도 수십 번씩 해야 됩니다. 기계는. 근데 사람은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그래서 참 보면 기계가 물론 요즘 특히 인공지능이 많이 따라왔다고 하지만 우리 사람의 위대함은 정말 대단하죠. 이걸 보더라도. 자, 아무튼 자율주행 자동차는 핵심 기술 체계는 결국 인지와 판단을 통해서 차량이 조향, 가속, 제동 등을 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기 노란색으로 된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 말씀을 드릴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동차와 우리 삶, 그다음에 왜 스마트 자동차가 우리 삶의 동반자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자, 자동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스마트 자동차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최신 기술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게 결국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공간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동차가 우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게 됐지만 동시에 자동차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쓰는 공간을 좀 우리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빌딩, 스마트 헬스,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모빌리티, 그다음에 스마트 퍼블릭 세이프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 요소가 되는데, 그 중에 여기 보면 스마트 모빌리티, 즉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가 스마트 시티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 시티에서 핵심이 스마트 모빌리티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자동차가 일으키는 문제, 공간의 문제, 그다음에 혼잡의 문제, 정체의 문제, 소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도시에서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싶은 거죠. 그걸 없애려고 하다 보니 필요한 것이 바로 스마트 자동차의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모빌리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우리 도시가 사람을 위한 도시로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자동차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바로 스마트 자동차 또는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거죠. 자, 우리 요 자동차가 이렇게 도시에서의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또 퀴즈 하나만 또 더 드릴게요. 퀴즈만 낸다 하니까 낸다 하면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우리 도시에서 자동차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필요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혹시 우리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좋을까요? 자, 우리 상품을 안 탄 학생을 먼저 시켜볼까요? 여기 가운데 환경 문제. 네. 오늘 대전 충청 지역의 미세먼지에서 하늘이 뿌였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차를 많이 쓴다든지 수소 연료전지차를 써서 자동차가 내뿜는 환경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죠. 자, 우리 그 뒤에 있는 학생. 네. 네. 세금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세금 문제. 아하. 물론 세금 문제도 매우 중요하긴 한데 이 자동차 도시와 자동차에서 세금 문제는 우리 학생이 굉장히 조숙한 편이네요. 세금 문제를 이렇게 걱정을 좀 하고. 잠깐만, 우리 또 그 옆에 공간 문제. 그래, 공간 문제 맞아요. 예, 공간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공간 문제, 어떤 문제? 하나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하나만 얘기를 해보세요, 한번. 자, 우리 학생은 맞춰도 이제 상품은 또 안 줘요. 네. 자. 지구온난화. 무슨 문제?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아,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네. 교통사고, 그렇죠. 교통사고. 자, 우리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교통체증. 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뭘 없애고 싶어 하는 건지. 자, 교통체증, 교통사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벌써 다 까먹었어요. 자, 우리 저 뒤에 분. 그렇죠. 주차 문제. 예, 주차 문제가 사실 심각해요. 예, 주차 때문에 싸우기도 해요. 어른들은 싸우고 막 주먹 다짐도 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면.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두 학생은
저 선물을 좀 주고 싶은데 이따가 줄게요. 지금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우리 두 친구 다 기억했다가 선물을 줄게요.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환경 문제가 있었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학생도 얘기했지만 도시에서의 환경 문제, 대기 오염 문제를 없애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환경 문제도 역시 우리가 스마트 자동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들어보면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일단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이게 두 번째 그림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 그림이고 이게 네 번째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혹시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자동차는 이게 좀 탈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 그 모든 공간 다 쓰지 않는 바에 비해서 버스나 그 기차 같은 경우는 그 공간 같은 걸 거의 다 그 있는 좌석 같은 데 사람이 거의 다 타니까 자동차를 타는 것에 비해서 좀 더 효율적이다. 오늘 이 금과터에 온 우리 학생들 수준이 엄청난 수준을 보여주네요. 예, 우리 뭐 물론 이제 여기에 오시는 우리 어른들은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이렇게 큰 공간에 여기 차들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 불과 약 2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가 177대가 있고요. 사람은 200명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실제로 차를 떼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 결국은 이렇게 사람이 200명밖에 없는데 차 때문에 공간을 다 잡아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200명이 되는 사람이 버스에 타면요. 세 대의 버스면 다 수용을 합니다. 버스 세 대면 다 탈 수 있고요. 이 200명의 사람을 기차에 태우면요. 기차 한 량이면 됩니다. 한 칸. 기차 한 칸. 그러니까 이 자동차로 인한 엄청난 공간의 낭비, 그다음에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물론 자동차를 안 쓸 수는 없죠. 쓸 때는 써야죠. 쓸 때는 써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한 식으로 우리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이동을 한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명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소통의 문제, 아까 소통의 문제가 있었죠. 서로 뭐 싸우고 뭐 스트레스 받고 도로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생기죠. 이런 소통의 문제도 기술로 해결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커넥티드 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5G 기술 얘기 들으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5G 통신이 들어간다.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가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달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곧 전개가 될 것이고 이거를 우리는 커넥티드 카라고 얘기하죠.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큰 포인트는 연결성이죠.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은 전화만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뭐 페이스북도 할 수 있고 즉 스마트폰이 나와 세상을 연결해 시켜주는 어때요? 커다란 문이나 커다란 게이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자동차는 사실은 그동안은 물리적으로는 단절된 것들이었죠. 자동차는. 근데 이제는 자동차가 그런 단절된 것을 통신으로 역시 자동차도 다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남은 하나가 다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모든 집에서 학교에서 그다음에 그 집과 학교 사이에 차 안에서조차도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그것이 바로 초연결성이죠. 그래서 또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큰 특징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서는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거를 결국 하나로 묶고 또 더 큰 차원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제로를 추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모빌리티 레볼루션, 이동성의 혁명이라고 얘기하고요. 제로 에미션, 배기가스가 없고, 제로 애시던트, 사고가 없고, 제로 스트레스, 도로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제로 포제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이동성을 언제든지 가질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모빌리티는 자동차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동차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있어야죠. 우리 생활에 있어야 되고 우리 생활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를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좀 더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쓰고 싶을 때 쓰자라는 그런 것들이 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5마일 여기 이제 외국 자료이기 때문에 마일로 표시가 되는데요.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한 60% 정도는 5마일 이하에서 우리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약 25% 정도는 15마일 정도까지 가고요. 15% 정도만 그 이상을 벗어나는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는 자전거라든지 스쿠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또 근거리 그 근중거리에서는 이제 뭐 그 카카오 택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라이드 쉐어링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아주 멀리 가고 짐이 많을 때 그럴 때만 차를 쓰고 다만 이런 것들이 현재는 굉장히 불편한데 이거를 이제 정보통신기술과 연동을 해서 끊김없이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스마트 자동차가 또 특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왜 4차 산업혁명과 직접 이렇게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당연히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반도체 기술도 들어가고 인공지능 기술도 들어가고 빅데이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그런 기술들이 다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총화가 자율주행 자동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고요. 맞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이제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녹아있는 수많은 기술들이 거기에 녹아 들어있는 여러 가지 뭐 센서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통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자동차가 현재 직면해 있는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가면서 우리 삶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우리가 공간적인 이동을 할 때도 모든 서비스에서 끊김없이 그 서비스 중간에 있다는 것,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성에 우리가 계속 놓여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것이 바로 자동차가 갖는 그 4차 산업혁명에서 갖는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뭐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술이라 본다면 결국은 자동차도 스마트 자동차가 결국은 뭐 우리를 이렇게 뭐 대전에서 서울까지 운전 안 해도 된다. 꼭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동차 자체가 우리한테 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과 서비스들이 결국은 우리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굉장히 필요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과 같은 기능을 곧 자동차가 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바로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과 편의, 뭐 친환경, 연결성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스마트 자동차인데 이런 스마트 자동차는 스마트 시티나 어떤 모바일 플랫폼들과 연동해서 발전할 것이고요.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어떤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이제 세계 8위의 산업인데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가려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쪽으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으로 내릴 것은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이 이제 기계 산업의 총화로서 발전을 했고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자동차 산업은 또는 자동차 기술은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해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나가는 그 방향으로 갈 거고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오신 우리 학생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자동차를 볼 때 그런 기계 기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도 즉 앞으로는 정보통신 기술의 하나의 분야로서 보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자동차는 또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몇 개 오시면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